안녕하세요. 김유신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올 초에 강의 많을 줄 알고 큰돈 들여서 마이크를 샀는데요. 예, 그 뒤부터 강의가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마이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히 또 뭐 제 책을 가지고 하니까 약간 뭐랄까, 뭐 다들 이게 이제 글쎄요, 뭐 책 모임이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뭐 제 책을 다 사가지고 물론 안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오셨다고 하니까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읽어보시고 또 좋게 말씀해 주시는 뚫림 같으신 분들도 있으셔서 이렇게 좀 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뭐 거기에 써놨듯이 사실은 뭐 일반 회사 다니다가 광고 회사 다니다가 이제 비영리로 좀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전향한 사람이고, 그게 한 30대 초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도 모금 하나도 모르고 모금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도네이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기부한다라는 단어. 이게 무슨 단어인지를 제가 몰랐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막상 비영리로 가니까 뭐 모금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책임자급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부서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사실은 제 고민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광고 일을 했을 때 내용하고 또 접목시켜 보니까 상당히 또 유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라서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뚫림은 환경연에서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환경연 그래도 거의 2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거기 모금가들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안 계셨었나 보네요. 예. 어, 늘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늘 바뀌어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너무 반갑고요. 예, 뭐 짧은 시간에 또 제가 이 책에서 뭐 이렇게 쓰려고 했던 내용과 또 이 책에 못 담았던 이야기도 살짝 좀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뭐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오랫동안 좀 가져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것들, 제가 다 아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좀 뭐 할 수 있는 만큼은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까먹었어요. 이 미니 강연을 한 15분에서 길어도 한 30분 정도 해달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1시간인 줄 알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해놓고 보니까 이거 아차 싶어요, 지금. 이걸 반해할 수 있을까? 아는 분들,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심선진 선생님은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이 많잖아요. 제가 말도 많고, 그래서 좀 시간이 긴데, 이거 이렇게 축약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리어 제가 빨리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이야기, 뭐 질문하실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어쩌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해보죠 뭐. 예, 바로 강연 시작해도 되겠죠? 제 닉네임이 밝은별입니다. 거기에다 써놨듯이, 예, 보시면 압니다. 얼굴 보시면 왜 그런지 알겠잖아요. 닉네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사실 이 책을, 제 이력이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모금을 우연한 기회에 뭐 비영리 오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한테는 뭐 제안을 하고 제안서를 쓰는 것이 낯설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광고회사에서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광고회사부터 단련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억짜리 제안서도, 뭐 몇십억짜리는 제가 이제 막 주도해서 썼다기보다는 팀에서 일원으로 이제 참여한 수준이었습니다만, 뭐 많이 썼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6개월 동안에 40개의 제안서를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단련된 입장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이제 비영리에 와서 제가 제안서를 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와 보니까 이제 똑같더라고요. 돈 모아야 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돈 끌어오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야 이거 비영리는 이런 생각 안 하고 돈 이야기 안 할 줄 알았더니 도리어 더 훨씬 더 돈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또 돈을 얻어내야 되는 과정들도 똑같더라. 그런 걸 좀 알게 됐어요.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제안서도 쓰고 그게 이제 그때는 모금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솔직히. 뭐 돈이 필요하다니까 뭐 그리고 어디에다 제안을 하라니까 이렇게 뭐 제안서도 쓰고 그랬는데 이게 모금이라는 활동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이 없었습니다. 우선은 뭐 돈이 필요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가게에 있었고 아까 우리 고유미 선생님 인턴도 하셨다는데 뭐 저희 뭐야 아름다운 가게에 있었으니까 월급을 버는 것은 이제 매장을 통해서 벌 수 있었지만 사업 같은 걸 할 때 또 매장을 확대할 때 매장 자체 공간을 기증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나중에 보니까 모금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배들도 지도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이제 좀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비영리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모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모금계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느낀 게 이상한 게 있었어요. 특히 여기 아까 사회복지 우리 심선진 선생님 사회복지 쪽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 쪽에서 말씀하시는 모금이라는 이야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 아무튼 좀 이상했어요. 뭐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점이 광고회사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몸에 배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고객 중심형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제안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뭔가 설득을 하거나 협상을 할 때도 늘 고객들을 딱 중심에 두고 고객들한테 어떻게 설득할까? 그래서 우리의 의견, 우리의 어떤 제안 내용을 어떻게 팔아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뭐 디폴트 값처럼 아주 그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와 보니까요. 비영리로 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공익 가치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니까, 너무나 의미 있으니까, 가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만 하면 된다라는 습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 전략적 사고, 마케팅적 사고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예 특히 이제 그 사회생활 한 5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5년이 중요하잖아요. 거의 뭐 몸에 익잖아요. 그때는 아주 날이 서 있을 때니까. 근데 이제 저는 마케팅적 기법을 배운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다가 제가 또 심리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심리, 협상, 설득 이런 거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너무 익숙했던 그래서 제 책이 잘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 책 잘 안 팔려요. 근데 더 환장한 노릇은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이제 한 2,000권 좀 넘게 2,000권 정도 팔린 거죠. 그죠? 신성규 선생님. 2,000권 정도 팔렸다는데 그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래요. 모금책에서.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좀 가격이 높아서도 좀 다른 책들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냐면 많이 안 팔린 내용 중에 하나가 예스24에 어떤 분이 책 후기를 적어놨는데 별점 1점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 내용을 읽어보면서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아 그럴 수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 책을 잘 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쓴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써져 있을 줄 알았더니 별거 없더라. 결국은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그 잠재 기부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더라. 근데 자기는 저하고 비슷한 베이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더라. 그래서 별점을 낮게 줬어요. 그래놓고는 미안한지 뒤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마케팅이나 고객 관점에서 생각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의미는 있겠더라. 이 정도 적어놓으셨어요. 근데 별점을 1점 주셔가지고 제가 봐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그거 보면 안 사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굉장한 피해를 봤던 내용인데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제 책을 제일 잘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왜? 그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보세요. 제가 뭐 300페이지를 축약해 보면 어찌 보면 두 번, 1번하고 2번이에요. 기부자로부터 출발하자. 두 번째는 제안서 잘 쓴다고 무조건 모금 잘 되는 거 아니다.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제안서 어떻게 쓸까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책을 썼다고 하면서 정작 쓰고 싶은 이야기는 제안서가 답이 아니다. 제안서 잘 쓴다고 모금 잘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니까요. 아무튼 그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빠르게 갑니다. 자, 기부자로부터 출발해보자. 기부자 중심형 제안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였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요 이야기를 참 즐겨합니다. 여기 이 포스터 뭐죠? 자선바자회 포스터입니다. 자선바자회 비영리에서 많이 하죠. 자선바자회 모금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그때 포스터를 만듭니다. 거기에 제일 큰 글씨가 뭔가요? 여기 보시면 자선바자회 또는 뭐 무엇을 위한, 뭐 누구를 돕기 위한 또는 10번째 이런 것들이 제일 커요. 여러분들은 이 포스터의 원래 목적은 물건을 많이 자선바자회에 와서 많이 사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금이 잘 되니까 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포스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세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포스터예요.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비교해보면 압니다. 일반 기업,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객 중심형 사고, 전략적 사고, 마케팅적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가장 큰 글씨가 50% 브랜드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가장 큰 글씨라는 개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50% 브랜드는 오려고 하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글씨들입니다. 한마디로 고객이 제일 관심이 있는 글자들이 제일 커요. 근데 비영리 쪽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는 글씨가 제일 큽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 비영리 쪽은 철저하게 우리들 이 중심형 사고를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긴 해요. 맞습니다. 뭐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고 내용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적어도 전문가라는 사람은 이런 방법도 알고 있고 저런 방법도 알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다가 그 상황에 맞게 그 방법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그건 전문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 저는 우리 식대로 예를 들어봐요. 10번째. 그게 어느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어느 사람들한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의미 있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어찌 보면 이 포스터, 이 비교 하나에 제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바자에 올까?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들을 꼬시려면, 오게 만들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디자인은 어떤 느낌으로 가는 게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유리할까? 심지어는 그러면 그 포스터만 중요하냐? 아니죠. 이 포스터를 어디에다 붙이는 게 더 많이 보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실제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어디에다 붙이냐? 예, 복지관 1층에다가 붙여놔요. 실질적으로 올려는 사람들을 하고 관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야기, 이 저의 문제의식을 담은 책이 바로 제 모금 제안의 기술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제안이라는 게 4가지 제안 내용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설명형 제안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개서형 제안입니다. 설명형 제안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단체이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예, 보통 사람들은 이걸 제안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소개서와 제안서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근데 뭐 물론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새는 많이 후퇴해서 하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본인이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소개서형 제안서 또는 설명문형 제안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그냥 뭐 우리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고 우리의 연역은 어떻게 되고 우리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예, 이건 그냥 소개하거나 또는 설명하는 식이죠. 우리 사업은 왜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잘 되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예, 이게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 말 그대로 기부자하고 관련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형 제안서가 됩니다. 왜? 설명형 제안서는 기부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부자, 다른 기부자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제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LG한테도 똑같이 내도 되고요. 삼성한테도 내도 되고요. 그 기업한테 냈던 제안서를 A라는 개인한테도 똑같이 써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 경험 상으로는요. 그렇게 되면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공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좀 추가하면 좋냐면 설득형 제안이 들어가면 좋아요. 설득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김재춘이라는 사람이 다르고요. 고유미라는 사람이 다르고 우리 심선진 선생님 다르고 정연희 선생님 사람이 달라요. 안 그런가요? 어떻게 다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르다라는 말은 똑같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도 다르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워크숍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체를 20대 여대생분한테 소개할 때하고 70대 노인분한테 소개할 때 같게 소개할 수 있겠냐. 아니면 환경부 이 정부 담당자한테 예를 들어서 환경연을 소개할 때하고 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기후변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할 때 우리 단체를 똑같이 소개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니잖아요. 근데 설명형 제안은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설명하거든요. 근데 설득형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르다. 즉 잠재 기부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재춘이라는 사람이 다르고 고유미라는 사람이 다르니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야, 김재춘의 특성이 뭘까? 고유미 씨하고 다른 특성이 뭘까? 그러면 저 사람은 과연 같은 소개를 하더라도 어떻게 다르게 하면 조금 더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고민해보는 것. 이게 설득형 제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의식에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설득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누굴까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캐야 됩니다. A라는 기업이 한테 설득을 하려면 A라는 기업이 무슨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사회공헌 방향이 어떠며 그 다음에 그들이 요새 관심 갖는 사회공헌 아이템은 뭐가 있으며 그 다음에 거기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며 거기 담당자는 뭐에 관심이 있으며 이런 걸 먼저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 조사된 내용을 반영해서 제안서를 쓰는 것. 예, 그게 이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거래형 제안, 협력형 제안도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 그 내용은 조금 더 좀 차원이 높달까? 저는 뭐 설명형 제안이 차원이 낮고 협력형 제안이 차원이 높다.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흑묘, 백묘론 다 아시죠? 예, 저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제안은 뭡니까? 예, 돈 받아내는 제안이 최고의 제안입니다. 설명형 제안이든
협력형 제한이든 높고 낮음이 없어요. 무조건 돈만 받아낼 수 있으면 최고의 제한이에요. 왜?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에서는요, 설명형 제한이 맥힐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거래형 제한이 맥힐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마치 모군가는 전쟁에 나가는 전사와 같습니다. 주머니를 여러 개 차고 있어야 돼요. 칼도 차고 있어야 되고 총도 차고 있어야 돼요. 총알이 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칼을 들고 싸우는데 내가 맨주먹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방법론들을. 설명형 제한의 방법론, 설득형 제한의 방법론, 거래형 제한, 협력형 제한의 방법론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애석하게 비영리 분들을 만나보니 모금하신다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만나보니 설명형 제한 밖에 모르시고 그것도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많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도식화하면 이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제안이라는 것을 사업 속에서 만들어갖고 우리 제안서라고 만들어갖고 대상자를 물색해서 그냥 갖고 와서 들이댑니다. 이걸 설명형 제안. 근데 설득형 제안은 대상자를 먼저 물색한 다음에 이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사업 포인트를 정리한 다음에 이게 바로 제가 책에서 썼던 제안 컨셉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정리한 다음에 갖고 와서 당신이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관심 가져보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설득해 나가는 작업. 이걸 설득형 제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잠재 기부자, 제안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안하려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보면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헷갈리는 게 제가 사실은 모금 제안서 작성법도 강의하지만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법도 강의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는 혼동해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제 강의 내용이 달라요. 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사회복지 쪽에서 말씀하시는 프로포잘이라고 하죠. 기업 아니면 관공서, 지자체 이런 데다가 아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데다 내는 계획서 있잖아요. 서식에 맞춰갖고 쓰는 거. 사실은 그건 제안서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 건 많은 분들이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법 제 강의에 오셔가지고 물어봐요. 그거 제안서하고 같은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분들은 뭘 배우셔야 되냐면 사실은 그건 사업 기획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기획서예요, 그건.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게 그쪽 강의예요. 근데 제안서는 이미 있는 사업, 이미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내는 거.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프로포잘 쓰는 법에 대한 내용은 일종의 사업 기획, 사업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고 모금은 영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삼성이 기부해가지고 한 100억씩 이 공모사업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거기다 냅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왜 떨어졌는지. 아니면 또 쓰셔가지고 이렇게 내시려고 자문해달라고 오십니다. 제가 딱 보면 안 보고도 떨어질지 안 붙을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내신 내용이 왜 떨어졌는지를 금방 알아요. 안 읽어보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아냐고 물으세요. 근데 간단해요. 자, 보세요. 이 화면에 보는 게 그 공모사업 소개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이십니까? 거기에는 그 공모사업은 꿈사업, 나눔사업 이렇게 나눠내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단기, 장기로 이렇게 나눠내게 돼 있어서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내게 돼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어느 꿈 쪽에다 내셨어요? 나눔 쪽에다 내셨어요? 꿈사업에다 내셨대요. 그러면 꿈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아세요? 그러면 잘 모르세요. 거기 모집 공모사업 공고문에 이렇게 돼 있죠. 꿈사업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직 안 읽은 그 계획서를 써오신 내용 중에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내용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요. 거의 못 치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예, 그것 때문에 떨어지셨어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떨어지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찌 보면 잠재 기부자라고 할 수 있는 공모사업 담당자 또는 공모사업 자체가 우리들은 꿈사업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내용을 원해요 라고 분명히 공지했어요. 근데 제안서라고 쓰시는 분들은, 물론 그건 프로포절이지만 제안서라고 쓰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떤 자세냐, 이런 자세예요. 니네들이 어떤 사업을 뽑을지는 나 관심 없고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떨어진다고요. 모금도 똑같아요. 저 상대방은 A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B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B라는 사업을 갖고 와서 계속 이야기해요. B라는 사업이 얼마나 좋은지를. 근데 관심 없다고요. 제가 26군데 정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부 철칙이 있어요. 처음에는 인연 따라서 해준 것도 있지만 지금은 제 기부 철칙을 여러 번 사람들한테 밝혔어요. 저는 그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된 데는 기부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강의 시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메일 와요. 기부해달라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밝혔는데도.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너무 상대방에 대한 정보 파악?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존중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부자 상대방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좀 덤벼들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무슨 조합원을 모집하는 회원 모집 이런 데 있잖아요. 회원 모집을 하겠다고 이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것을 코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협동조합의 정신 막 엄청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읽어보시면 한 장짜리인데도 논문 수준이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지향하는 바 우리의 어떤 이 조합의 취지 이런 것들을 잘 써놓은 건데요. 라고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혹시 아세요? 지금까지 회원들 조합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왜 하셨어요? 그리고 조합원들 이렇게 권했는데 안 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왜 안 하셨어요? 그거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했기 때문에 안다고. 근데 왜 그 내용이 거기 홍보물에는 안 써져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이미 회원이 되신 분, 즉 회원이 되신 분은 회원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원이 안 된 사람은 회원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걸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제안서를 쓸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회원이 될 만한 내용을 건드려야 되니까요. 자극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식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책을 쓰면서도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솔직히 상식에 어긋난 내용이 있던가요? 없어요. 근데 일을 해보면 상식을 어깁니다. 일을 할 때는 상식을 안 따라요. 그래서 간단해요. 제 강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식을 따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상식이 뭐냐? 상대방에 따라서 제안서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 조사해야 된다? 그럼 조사하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핑계댑니다. 시간이 없다,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핑계대시면서 안 하시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회초년생, 아까 계신다고 우리 우리 쪽도 이제 막 맡으셨다고 했는데, 예, 초년생 때 적어도 5년간은요, FM대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 요령으로 배우시면, 예, 50년 동안 요령으로 삽니다.
초기 5년 동안을 FM대로 배우셔야 돼요. FM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신기하게요. 교과서가, 즉 이런 교과서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어렵거든요. 근데도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저도 모금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상대방, 잠재 기부자들이 뭔 생각하는지예요. 그래서 지금 요 장표가 뭐냐면 제가 진행했던 몇백억짜리 프로젝트였는데 모금을 할 때 먼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에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금 메시지 소스북이라는 걸 제가 만든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반응을 할까? 그 내용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응할까? 저렇게 이야기하면 반응할까? 이게 컨셉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제가 이 책에서 다룬 컨셉트라는 게 한 가지 컨셉이 아니죠. 수십 가지 컨셉이에요. 이걸 메시지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수십 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라고 하냐? 그냥 적는 게 아니고요. 적은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가하냐? 아니요. 앞으로 내가 제안서를 집어넣을 사람 또는 제안을 할 사람들 몇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적어도 20명 정도를 택해가지고 적으면 한 10명도 좋아요. 10명한테 이걸 전부 다 하나씩 평가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으면 내가 기부할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동그라미. 아니야. 그래 X.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평가해서 한 20명 것을 받아보면요. 포인트가 딱 생겨요. 저는 그렇게 작업합니다, 늘. 요 뒤에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내용이 제가 작업한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뉴에이지라고 젊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응원하는 그 단체예요. 근데 꼴랑 실무자 2명. 근데 지금 자기들 원래 이 목표가 모금을 통해서 월 500만 원씩 들어오게 만든다. 였대요. 근데 600만 원 넘어섰어요. 단 한 달 캠페인 때문에. 근데 그분들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강의 들어야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반가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 내용이에요. 화면에 나온 내용.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거의 잠재 기부자들한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물어보자. 후원자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쫙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낼 수 있을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해요. 잠재 기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적어도 10명 이상 안 만나는 모금가. 모금 포기한 사람이라고. 결국은 답은 그들이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재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가끔씩 놀라십니다. 아니, 저희들 단체 내용도 잘 모르시고 그 잠재 기부자, 저희 단체 잠재 기부자도 안 만나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이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워낙 많이 만나봐서 그걸 아는 것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해봐야 돼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기업 사회공헌 제안이라고 따로 강의하는 게 있는데 저는 딱 2가지 이야기합니다. 기업 사회공헌 제안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딱 2가지 기본기를 갖추시라. 1번, 기업에 대해서 좀 아시라. 기업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그 기업에 요새 나온 제품, 신제품이 뭔지, 그 기업 신제품 광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서 무작정 가가지고 그냥 모금 요청하는 거, 그건 저는 신뢰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기 1번, 제발 기업을 이해하시라. 2번은 이따 나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금방 지나갈 것 같아서 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제발 내가 뜯어먹으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제가 거의 28년 전
28년 됐나? 아니 24년 전 제가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선배가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재준아, 사회생활 네가 조금이라도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만 지켜. 뭔데요? 너 만난 사람 다 도움되게 해줘. 그거 하나만 명심해. 고객들한테도 도움돼야 되고 심지어는 너한테 물건 판 사람한테도 네가 도움되는 사람이 되면 너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이거였어요. 저는 진짜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그래서 제 모토가 뭔지 아세요? 저희한테 기부하는 사람 또는 저희 단체, 제가 아름다운 가게 했을 때 저희한테 도움 준 공무원은 저희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한 이 기업의 담당자는 무조건 우리 때문에 승진시킨다. 이게 제 모토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농담인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도와준 공무원들은 무조건 공적 조서라고 하죠. 시장 앞으로 이런 공무원이 진짜 승진해야 된다고 승진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 솔직히. 근데 전부 다 막 편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기업 담당자 윗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솔직히 우리한테 갑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윗분한테 엄청 막 이렇게 이렇게 비벼주고 그랬어요. 진짜로.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바뀐다. 그 제안서의 내용도 바뀐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조사해서 또는 그 기업을 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제안서에다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되지? 이런 내용이 바로 제안 콘셉트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한테 기부를 해야 되는 이유, 이 개념이에요. 콘셉트라는 것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엄청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제안서에다 뭘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간단해요. 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쓸 거 잘 모를 때는 그냥 설명형 제안서, 소개서형 제안서처럼 우리 단체와 사업을 충실하게 소개라도 해라. 2번, 잘 모르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들을 설득하고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무엇에 중심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대답해드려요. 왜 모를까요? 간단해요. 상대방을 안 만나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을 할지.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도 엄청 강조했던 게 있어요. 제안서 쓰기 전에 사전 미팅 꼭 하시라. 사전 미팅을 꼭 하고 그분들하고 친해지려고 하시라.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해오면 내가 받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하면 나 설득시킬 수 있어.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요. 부지불식간에. 그걸 담은 문서. 이게 제안서다.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나머지는 책을 좀 보시고. 사실 아까 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제가 홍익 기업하라. 그들 기업한테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확실히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좀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랬죠. 제안서가 다가 아니다. 제안서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하면 되게 재밌죠. 사람이 지나가다가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손에 커피가 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이 GIF 파일이 뭘 의미하느냐면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이런 거잖아요. 손자병법이 뭡니까? 이기는 방법을 딱 판을 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제안서가 아니고 제가 꼽는 최고의 제안서 읽으신 분은 뭐라고 제가 꼽았습니까? 최고의 제안서는 이런 제안서가 최고예요.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부장하고 내가 다 이야기했고 이야기 다 됐으니까 우리 그쪽 뭐 행정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그 제안서 하나 필요하다더라. 대충 써가지고 하나 내. 이게 최고의 제안서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것을 제안서로 모든 걸 뭐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합니다. 쇼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제안이라는 것은 로비, 그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그들을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우리 단체의 어떤 인지도 모든 내용들이 총동원된 내용이에요. 제안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다 제가 써놨죠. 옆에다가 소위 말해서 권유자를 누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제안할 때 여건과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로비나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설득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압박해야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는 어떻게 갖고 할 거냐. 매체는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전략에 유명하냐. 브랜드, 인지도, 유명세, 단체의 유명세가 모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면 우리 단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는지 이것도 모금 전략 중에 하나예요. 제가 거기다가 그거 써놓지 않았나요? 책에다가 그 피카소가 뉴욕 시장에 어떻게 이렇게 진출했는지 이런 것도 다 정지 작업이라고 하죠. 바닥을 다 다져놓은 다음에 싹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인 거죠.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증액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략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안은 제안서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이 얻어낼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책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는 막 500페이지 막 넘게 썼다가 출판사한테 다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저도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도 각각 전부 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전략하고 좀 연결이 있습니다. 우선은 1번은 제가 이 책을 써놓고 아차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이 책은 일종의 중급자용 이상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중급자용 이상이에요. 왜?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쪽에서 쓰고 있는 제안서의 90% 이상이 설명형 제안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책을 먼저 냈어야 되는 건 이왕이면 잘 설명하는 포장술. A라는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소장님 좀 사기꾼 같다고. 왜? 자기들은 사업을 A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정도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들어도 자기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한 100배 정도 뻥튀기 된대요. 제가 30년 동안 했던 게 그거니까. 뻥튀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뻥튀기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연마시켜줬어야 되는데 너무 나간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책은 이미 다 사셨죠?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살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나중에 사도 되는 책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의를 하면 이런 책을 읽으면 다들 맞아 그래요. 근데 결국은 모금 안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모금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지박약 단체들을 위해서 사실은 행동을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 그래프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작은 실천이 결국은 행동을 바꾼다라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만든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다뤄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명하지 않는 작은 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거, 브랜드, 이건 제가 별도로 강의합니다만 브랜드 전략도 좀 다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은
사업이 좋아야 됩니다. 프로그램 사업이 좋아야 돼요. 제가 이걸 일종의 이제 모금은 일종의 의존형 이 아젠다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존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모금가가 날고 긴다 한들 소위 영업맨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제품 형편없으면 안 팔려요. 그래서 단체, 우리가 파는 것은 단체, 사업, 프로그램이거든요. 결국은. 물론 이제 그 안에 공익 가치를 파는 거지만, 예. 그래서 모금이 잘 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프로그램 기획법이라는 내용으로 따로 합니다만, 예.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뭐 요새 이제 IT 플랫폼이라고 하죠.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월드비전이 모금 잘하는 법 아세요? 왜 잘해요? 그들은 뛰어난 모금가들이 많아서 예, 그것도 있지만 예, 교회가 뒷받침이 있어서 그래요. 소위 말하는 이 후방 지지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방 지지 세력이 없을 때는 후방 지지 세력을 먼저 그거부터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사실은 비영리 쪽에서는 안 다뤄요. 제가 사회적 경제 쪽에서 사실은 마케팅 다룰 때 IT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커뮤니티 베이스 이 기업들이 다루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카카오 택시 처음 나왔을 때 무조건 무료로 하죠.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무료로 깝니다. 회원 확보에 혈안이 돼요. 왜? 데이터 기반, 그들의 데이터가 돈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시도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뉴웨이즈라든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활동에 지지하는 그룹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정기 후원자로 바꾸는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꽤 많은 내용으로 뭐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 쪽이라기보다는 이 어드보커시 단체들이 많이 하는 작업들이죠.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내용도.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뭐 모금이 답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 책에서 설득형 제안을 이야기했지만 꼭 그것만 답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권총은 여러 개 찾고 있어야 됩니다. 무기는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들을 찾아내서 적확하게 딱 이 관역을 맞출 때 느껴지는 희열감, 이게 모금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나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뭐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코로나 시국인데 다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해야 됩니다. 뭐 저도 요새 좀 지병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뭐 건강검진 해보니까 저도 이제 뭐 나이가 50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영 좀 뭐 하나 두 개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약도 먹고 막 그러는데 우선 건강하십시오. 본인의 건강성이 단체의 건강성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공익 가치에 대한 아까 우리 사명감 이야기 하셨는데 적당한 사명감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사명감만으로는 부러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즐겁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으로 또 뵙고 또 다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뭐 되지도 않는 이야기 써놓은 제 책 뭐 구매해서 이렇게 읽어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